흔히들 딸은 엄마의 가장 따뜻한 살림 미천이자 영원한 단짝이라고들 하죠. 30년을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모녀라면 그 정이 얼마나 깊겠습니까? 하지만 딸이 결혼한 후 그 따뜻했던 소못 같던 딸이 하루아침에 가슴을 찌르는 차가운 얼음 갑옷으로 변해버린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주인공, 김영숙 여사님도 바로 그런 뼈저린 아픔을 겪었습니다. 30년을 홀로 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돌아온 것은 결혼 후 인연을 끊겠다는 딸의 매정한 통보였습니다. 심지어 사위는 장모님 면전에서 나가달라는 모욕까지 주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30년 모녀의 전기불과 몇 달 만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린 걸까요? 한 어머니가 얼마나 큰 수모와 절망을 겪어야 스스로 모성애를 끊어내겠다고 결심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머니라는 이름을 내려놓은 그녀가 어떻게 딸과 사위가 감히 넘볼 수조차 없는 대단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함께 지켜보시죠. 김영숙 여사님이 칠흑 같은 터널을 지나 빛으로 나아가는 이 실제 이야기는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신 모든 분께 엄청난 전율을 선사할 것이라 믿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숙 올해로 55입니다. 저는 서울 성북구의 한 낡은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복도의 페인트 칠은 벗겨진 지 오래고 겨울이면 수도관이 덜컹거리는 소리를 내며 웁니다. 쇠창살 위로는 해마다 죽지도 않고 다시 자라나는 담쟁 인엉쿨이 기어오르죠. 30년 전 이곳은 우리 방직 공장 직원들로 북적였지만 지금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고 저 같은 늙은 이웃들만 남았습니다. 문 앞에는 색바랜 입춘대길 부적과 녹슨 문패만이 걸려 있을 뿐입니다. 그날 아침 저는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흰 쌀죽을 끓여 짠무와 함께 천천히 씹어 넘기며 마음속으로 날짜를 셌습니다. 12일, 앞으로 12일만 지나면 제 딸 지은이가 결혼을 합니다. 예식장은 사돈댁에서 고른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5성급 호텔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그릇을 닦은 뒤 안방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삐걱거리는 낡은 장롱문을 열어 가장 아래쪽 서랍을 뒤적였습니다. 그곳에는 헌 신문지로 겹겹이 싸맨 꾸러미가 하나 있었습니다. 종이는 이미 누렇게 변했고 모서리는 쥐가 갉아먹은 듯 낡아 있었죠. 저는 마치 엄청난 비밀이라도 꺼내듯 천천히 종이를 벗겨냈습니다. 그러자 묵직한 진초록색 비단천이 드디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그해 공장에서 수출하고 남은 최고급 비단 원단을 직원들에게 나눠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살아 있었죠. 저는 2말을 챙겨 숨겨두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지은이 시집 갈 때 내가 이걸로 근사한 옷 한 벌 해 입을 거예요. 하지만 그해 겨울 남편이 공장에서 쓰러져 한마디 유언도 남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재봉틀 하나와 밤새워 하는 부업으로 딸을 키워냈고 그 비단천은 장롱 깊숙이 눌려 저와 함께 20년을 늙어갔습니다. 제단 테이블 위에 천을 펼쳤습니다. 낡은 나무 창틈으로 햇살이 새어 들어와 원단을 비췄습니다. 물결처럼 은은하게 흔들리는 광택. 그건 아주 특별한 초록색이었습니다. 차분하고 윤기가 흐르는 남편이 생전에 당신은 피부가 하야해서
진한 색을 입으면 갓 우려낸 녹차처럼 깊은 맛이 난다고 좋아했던 바로 그 색이었죠. 줄자와 초크를 집어들고 거침없이 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샘플 제작공으로 일하며 뼈에 새겨진 감각이라 손목의 움직임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한복과 양장을 결합한 개량 드레스를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너무 딱 달라붙어 불편하지 않으면서도 너무 헐렁해서 맵시를 잃지도 않는 딱 그 중간을 찾아야 했죠. 곡선 특히 옷깃의 사선 처리가 관건이었습니다. 1mm만 틀어져도 옷 전체를 망치게 되니까요. 재단을 하면서 계속 지은이를 생각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식 때 제가 밤새워 만든 원피스를 입고 활짝 웃던 그 작은 아이. 대학 무도회 때 제가 한 땀 한 땀 바느질한 드레스를 입고 뱅그르르 돌며 엄마 예뻐 라고 묻던 딸.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 베란다에서 이불을 널다 말고 펑펑 울던 제 모습. 딸아이 인생의 모든 중요한 순간에 저는 항상 그곳에 있었습니다. 가장 빛나는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죠. 이제 딸이 결혼합니다. 앞으로는 다른 사람이 딸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널 것이고 다른 사람이 비바람을 막아주겠죠. 저는 이제 인파 뒤로 물러나 단체 사진의 배경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 옷은 어쩌면 딸의 결혼식에서 제가 남길 수 있는 유일한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튀고 싶어서도 누구와 경쟁하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나는 너의 엄마다.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며칠 동안 저는 밤낮으로 바느질에 매달렸습니다. 작업등 불빛은 노르스름했지만 비단 위에 닿으면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바이어스를 대고 매듭 단추를 달고 솔기를 눌러봤고 모든 동작이 마치 웨딩드레스를 만드는 것처럼 정성스러웠습니다. 비싼 명품 옷을 살 돈은 없었지만 제게는 제 기술이 있었으니까요. 그 어떤 기성복보다 정교하고 몸에 딱 맞는 20년 동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제 자부심이 담긴 옷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은이가 예고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세련된 정장을 입고였지만 말끔한 화장을 한 딸이었습니다. 마침 햇살이 완성된 옷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진초록색 비단이 부드러운 빛을 뿜어내고 있었죠. 지은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결혼식 때 이거 입으려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딸이 이 옷을 보고 와, 엄마 솜씨 여전하네. 정말 예쁘다. 라고 해주길 기대했었나 봅니다. 하지만 딸의 말투는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마치 상관없는 남의 일을 이야기하듯 말이죠. 저는 애써 태연한 척 했습니다. 내가 직접 지었어. 몸에도 잘 맞고 색깔도 마음에 들어서. 지은이는 복잡한 눈빛으로 옷을 훑어보더니 몇 초 뒤 타일러 듯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엄마 옷은 예쁜데 색깔이 좀 너무 튀지 않아. 저는 아무 말 없이 삐져나온 실밥을 정리했습니다. 지은이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목소리를 낮춰 덧붙였습니다. 엄마도 알잖아. 그날 민호 씨네 친척이랑 친구들 많이 오는데 그쪽 집안 사람들은 다들 뭐랄까 좀 점잖고 대단한 분들이 많아. 게다가 시어머니는 그날 베이지색 입으신다는데 엄마가 이렇게 진한 거 입으면 너무 눈에 띄어서 주객전도 될까 봐. 그래.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비단 원단을 쓰다듬기만 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찬바람이 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은 내 눈치를 살피며 목소리를 더 부드럽게 바꿨습니다. 안 예쁘다는 게 아니야. 그냥 그날은 아무래도 사돈댁 위주로 돌아가는 자리니까. 결혼 비용도 그쪽에서 거의 다 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누구 기 죽이려고 입는 거 아니니까. 지은이는 안도한 듯 한마디 더 보탰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식순 짤 때 엄마랑 시아버지 축사 말이야. 그냥 안 하기로 했어. 시아버지만 짧게 한마디 하시는 걸로 정리했어. 하객들이 지루해할 수도 있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거 좋아하잖아. 고개를 들어 딸을 쳐다보았습니다. 지은이는 고개를 숙인 채 핸드폰을 보는 척하며 제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안 하는 게 낫지. 나야 떨려서 말도 잘 못할 텐데. 엄마 너무 서운해하지 마. 말 못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식순을 좀 간소화하려고 그런 거야. 엄마는 그냥 예쁘게 얌전하게 앉아서 결혼식 즐기기만 하면 돼.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 말을 마친 딸은 나가보겠다며 몸을 돌렸습니다. 저는 옷깃을 잡은 손을 놓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니 방금까지 빛나던 비단옷이 어둑한 조명 아래서 비에 젖은 이끼처럼 처량해 보였습니다. 이 결혼식을 위해 준비한 유일한 혼주복이었는데 이제는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거추장스러운 물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결혼식 당일 저는 결국 딸이 골라준 회색 투피스를 입었습니다. 화려한 호텔 샹들리에 밑에서 제 옷은 쥐색처럼 칙칙하고 빛을 잃어 보였습니다. 홀로 식장에 도착해 금빛으로 번쩍이는 로비 입구에 섰습니다. 고급 드레스를 입고 담소를 나누는 하객들을 보며 백조의 호수에 잘못 들어온 오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지은이와 사위 이민호는 입구에서 하객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지은이는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새하얀 웨딩 드레스가 눈부신 피부를 더욱 돋보이게 했죠. 저를 발견한 지은이의 미소가 잠시 굳는가 싶더니 이내 아무 일 없다는 듯 다가와 저를 한쪽으로 끌었습니다. 엄마 왜 이제 왔어? 빨리 와. 주례석 쪽 테이블로 모셔다 드릴게. 딸의 손에 이끌려 인파를 뚫고 혼주석 신부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앉자마자 알 수 있었습니다. 상석이 곧 대우받는 자리는 아니라는 것을요. 그 테이블에는 사돈 어른들 사위회사의 고위 임원, 그리고 이름은 모르지만 딱 봐도 부치가 흐르는 귀빈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식 해외 투자, 그리고 제가 모르는 명품 브랜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여유로워 보였지만 저만 이방인처럼 꼿꼿이 앉아 무릎 위에 놓인 초라한 처원 가방을 꽉 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3시간 동안 이어진 결혼식 내내 지은이는 꽃밭을 누비는 나비처럼 시부모님 남편 직장 상사 중요한 친구들 사이를 바쁘게 오갔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딸이 사돈댁에게 깍듯이 탕을 떠들이며 어머님,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피부에 좋대요. 라고 상냥하게 말하는 것을요. 사위의 상색에 술잔을 올리며 전무님, 민호씨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꽃처럼 웃는 것을요. 화려한 친구들과 껴안고 사진을 찍으며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지는 것을요.
하지만 정작 곁에 앉아 있는 1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친정 엄마인 저에게는 말을 아꼈습니다. 제 접시에 음식을 덜어준 적도 그 중요한 친구들에게 저를 정식으로 소개해 준 적도 없었습니다. 도중에 사돈댁 친척 한 분이 예의상 저를 쳐다보며 지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지은 양 친정 어머니 소개 좀 안 해주나. 지은이의 얼굴에 곤란한 기색이 스치더니 얼버무리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제 귀에는 천둥처럼 들렸습니다. 아, 우리 엄마요. 그냥 예전에 공장에서 일하셨던 분이라 딱히 소개할 게 없네요. 그 순간 주변에 쨍그랑거리는 술잔 소리와 웃음소리가 순식간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투명한 유리관 속에 갇힌 것처럼 바깥 세상의 활기가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연회가 끝나갈 무렵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현금 3천만 원이 든 붉은 천 보따리를 들고 지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폐물 몇 개를 팔고 제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탈탈 털어 만든 전 재산이었습니다. 딸이 대단한 집에 시집 가는데 혼수가 너무 초라하면 무시당할까봐 준비한 것이었죠. 지은아, 저는 묵직한 보따리를 딸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엄마가 주는 작은 성이다. 지은이는 사위와 함께 옷을 갈아입고 바로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따리를 받아든 딸의 얼굴에는 어떤 감동도 없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사위가 건넨 명품 가방 안에 쑤셔 넣으며 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비행기 시간 늦어서 먼저 갈게. 한 번 안아주지도 않고 딸은 사위와 함께 회전문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이 제가 이름도 모르는 검은색 고급 세단에 올라타고 화려한 서울 야경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제 손에는 거친 천 보따리의 감촉과 온기가 남아 있었지만 가슴속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시렸습니다. 호텔 외벽 전광판에 그들의 거대한 웨딩 사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지은이는 너무나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의 야경은 참 아름다웠지만 저와는 상관없는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래층 이웃 이 여사가 결혼식 어땠어? 딸내미가 아주 예뻤지? 라고 물어도 그저 웃으며 좋았어. 사람도 많고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잠을 설쳤습니다. 딸의 SNS를 열어보니 예전에 우리 가족 사진은 모두 숨김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로마의 콜로세움 앞에서 사위와 찍은 사진, 파리 에펠탑 아래서 키스하는 사진뿐이었습니다. 흐릿한 배경 속에 명품 쇼윈도 불빛이 비치고 트렌치 코트를 입고 샹젤리제 거리에 서 있는 딸의 사진 밑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저는 좋아요도 누르지 않고 댓글도 달지 않았습니다. 그저 쇼윈도 밖의 그림자처럼 딸이 제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세상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 한 달 동안 딸은 한 번도 친정에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의 해질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얼굴에는 화장기가 남아 있었고 세련된 정장 차림에 명품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뭐 좀 가지러 왔어. 말투는 마치 우산을 두고 간 세입자가 잠시 들른 것처럼 자연스러웠지만
이미 이곳에 속하지 않는 사람의 냉정함이 묻어났습니다. 집 안에 들어온 딸의 시선이 빠르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곧장 자기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더니 철 지나 안 가져간 옷 몇 벌과 낡은 목도리를 꺼냈습니다. 엄마 참고로 말해두는데 우리 강남 도곡동 타워 팰리스로 이사했어. 인테리어 다 끝났고 시부모님이 미리 준비해 주신 집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들었다. 인테리어 잘 됐다니 다행이구나. 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가방을 정리했습니다. 잠시 후 20년을 썼던 현관 열쇠를 핸드백에서 꺼내 현관 신발장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이제 안 가지고 있을게. 어차피 앞으로 쓸 일도 없을 거고. 제 시선이 열쇠에 꽂히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20년 동안 딸의 주머니에 있던 그 열쇠가 마치 유효기간이 지난 물건처럼 반납된 것입니다. 딸은 머무르지 않고 문을 나섰습니다. 엄마, 우리 좀 정리되면 나중에 민호 씨 데리고 한번 올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집 안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열쇠는 신발장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주인에게 버림받은 낡은 물건처럼요. 저는 천천히 걸어가 열쇠를 서랍에 넣고 잠갔습니다. 딸에게는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이지만 저는 아직 버릴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제 손에서 딸에게로 갔다가 다시 제 손으로 돌아온 그 열쇠. 그 오고 감이 지난 20년 우리 모녀의 감정 기복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닫힌 문소리는 유난히 건조하고 단호했습니다. 딸이 새 집으로 이사간 후로는 집에 오는 일이 손에 꼽을 정도가 되었고 전화 통화도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끔 메신저로 주고받는 건조한 안부 인사가 전부였죠. 어느덧 딸의 29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지은이는 어릴 때부터 몸이 차서 가을 바람만 불어도 손발이 찼습니다. 제가 끓여준 오골계탕을 제일 좋아했었죠. 음식의 온기가 옛 정을 깨워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침 일찍 시장에 가서 제일 좋은 토종닭을 사고 약재상에서 좋은 대추와 구기자, 당귀를 사다가 5시간을 푹 고았습니다. 국물이 황금빛으로 우러나고 고소한 냄새가 온 집안을 채울 때까지요. 저녁 무렵 보온병에 탕을 담고 식지 않게 수건으로 겹겹이 쌌습니다. 그 무거운 마음을 들고 지하철을 타고 1시간 반을 달려 강남 도곡동의 그 으리으리한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석양에 반사된 고층 빌딩에 유리벽이 뿜어내는 위압감에 숨이 막힐 듯했습니다. 화려한 로비로 들어서서 경비원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호수를 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조용히 2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육중한 현관문 앞에서 심호흡을 한 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열어준 건 사위 이민호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실내복을 입은 사위는 저를 보자마자 흠잡을 데 없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웬일이세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호칭이었지만 몸은 문을 막아선 채 비켜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예의 바르지만 견고한 벽 같았죠. 저는 보온병을 내밀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서방 오늘 지은이 생일이잖아. 탕 좀 끓여왔어. 사위는 보온병을 받아 들었습니다. 꽤 무거웠을 텐데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뚜껑을 열자 진한 냄새가 퍼져 나왔습니다. 어머님, 사위가 더 다정하게 불렀지만 그 말투가
소름 끼치도록 예의 발랐습니다. 마음은 정말 감사한데요. 지은이가 지금 임신 준비 중이라서요. 식단을 전문 영양사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거든요. 어머님이 해오신 음식은 안에 정확히 뭐가 들었는지 몰라서 몸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거 안 해오셔도 돼요.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저희도 바빠서 대접해드릴 시간도 없고요. 말 한마디에 꿀을 발랐지만 그 속에는 가까이 오지 말라는 차가운 칼날이 들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복도 조명 아래 빈손으로 서 있는 저는 잡상인 취급을 당하며 쫓겨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누구야?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저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지은이라면 들어오라고 하겠지. 하지만 사위는 안쪽을 향해 고개를 돌리더니 마치 오늘 날씨를 이야기하듯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택배 왔어. 그리고 다시 저를 보며 그 완벽한 미소를 유지한 채 제 눈앞에서 아주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문을 닫았습니다. 달칵 문이 잠기는 소리에 저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콧속에는 여전히 닭죽 냄새가 맴돌았지만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지하철 문에 기대어 서 있는데 눈앞이 어질했습니다. 몸살인지 아니면 마음의 병인지 그날 밤부터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미열이더니 나중엔 물속에 잠긴 솜처럼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식은땀으로 이불을 적시며 꼬박 하루를 굶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핸드폰을 더듬어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죠.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지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미 다 타버린 잿더미 속에서 꺼져가던 불씨가 조금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엄마야. 엄마가 많이 아파. 열이 펄펄 끓어서. 전화기 너머로 2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타닥타닥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초조하고 사무적인 딸의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엄마, 나 지금 되게 중요한 회의 중이야. 걱정 따위는 없었습니다. 방해받은 짜증만이 묻어났죠. 저는 뭐라도 더 말하고 싶어 발버둥 쳤습니다. 아니, 그냥 말이라도 좀... 알았어. 엄마 일단 해열제 좀 찾아 먹고 따뜻한 물 많이 마셔. 나이 들면 쉬는 게 최고야. 나 요즘 진짜 바쁘거든. 나중에 다시 걸게. 딸은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적막한 방 안에 울리는 끊긴 신호음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마지막 지푸라기마저 끊어졌습니다. 어떻게 잠들었는지 모릅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집 이 여사였습니다. 얼굴이 왜 이리 창백해 열나네 이마를 짚어보더니 기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미열이야 불덩인데 왜 사람을 안 불렀어? 들것에 실려 나갈 때 이 여사가 제 핸드폰을 쥐고 물었습니다. 딸 내미 번호가 뭐야 전화해야지. 저는 힘겹게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 마. 소용없어. 가. 이 여사는 잠시 멈칫하더니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제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병원에 3일 입원해 있었습니다. 하얀 벽, 하얀 시트, 소독약 냄새. 인정머리 없는 차가운 공간에서 이 여사가 매일 밥을 챙겨주고 말동무를 해주었습니다. 3일 동안 딸에게서는 전화 한 통 메시지 하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중요한 회의가 아직 안 끝났거나 아니면 고열로 쓰러진 엄마 따위는 까맣게 잊어버린 거겠죠. 몸이 좀 나아지자 마음도 차갑게 식었습니다. 얼음장 속에 3일 동안 갇혀있던 돌덩이처럼 단단해졌습니다. 퇴원하던 날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병원 앞 화단에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보며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무엇을 되돌리려는 것도 헛된 기대를 품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난 28년의 모성애에 대해 명확하고 확실한 마침표를 찍고 싶었습니다. 딸의 진짜 속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까지 왔기에 서로가 이렇게 필요 없어진 건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지은이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한참 가고 포기하려던 찰나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지은이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고 아주 희미한 죄책감이 묻어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팠다는 얘기도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조차 낯설 만큼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은아,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엄마랑 커피나 한잔하자. 우리 얘기 안 한 지 오래됐잖아. 만약 딸에게 쥐꼬리만한 정이라도 남아있다면, 미안함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알겠다고 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고작 커피 한 잔 마실 시간이니까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몇 초 동안 딸의 표정이 그려졌습니다. 미간을 찌푸리고 눈동자를 굴리며 머릿속으로 득실을 따지고 있겠지요. 그러다 수화기를 손으로 막은 듯 소리가 웅웅거렸지만 한마디가 너무나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허락을 구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여보, 엄마가 커피 마시자는데 양알까 그 순간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뒤이어 너무나 익숙한 짜증 섞인 남자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사위, 이민호였습니다. 얘기해서 뭐해, 노인네,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지? 듣기만 해도 머리 아파. 그냥 주말에 야근한다고 해, 시간 없다고.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무거운 망치처럼 제 마지막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몇 초 뒤 지은이가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시 그 예의 바르고 거리감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진짜 미안한데 나 이번 주말에 회사에서 갑자기 야근이 잡혀서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다음에 봐요. 다음에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다음에 얼마나 우회적이고도 잔인한 거절인지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작별 인사조차 하지 않고 천천히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뚜뚜뚜. 핸드폰을 내려놓고 번화가를 바라보는데 햇살이 너무 따가웠습니다. 내 딸. 콩 한쪽도 나눠 먹으며 서로밖에 없었던 내 딸이 이제는 엄마와 커피 한잔 하는 것조차 남편의 허락을 구해야 하고 거절당하자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마를 밀어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죽는다는 건 어떤 폭발적인 순간이 아니라 진심을 듣고 싶어 건 마지막 전화에서 들려온 그 한마디가 모든 환상을 죽여버리는 순간이라는 것을요. 그 후 3일 동안 저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은 꺼두고 커튼을 치고 집을 관처럼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낡은 소파에 파묻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던 새벽 어슴풀에 날이 밝아올 때 꿈에서 깼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다시 방직 공장에 있었습니다. 가위를 들고 원단 앞에 멍하니 서 있었지요. 공장은 시끄럽고 컨베이어 벨트에서는 회색, 갈색, 누런색 천들만 쏟아져 나왔습니다. 깨끗하고 예쁜 색깔 천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꿈속에 저는 소리도 못 지르고 땀만 뻘뻘 흘렸습니다. 일어났을 때 숨이 가빴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거울을 보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하지만 눈빛만은 서서히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기다려선 안 된다고. 딸이 뒤돌아봐 주길 바라는 환상 속에서 살면 안 된다고. 딸은 이미 돌아섰습니다. 제 역할은 엄마라는 무대에서 완전히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침대 밑 먼지 쌓인 가죽 트렁크를 꺼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마치 제 묵직한 과거처럼요. 자물쇠가 녹슬어 겨우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 제가 틈틈이 그렸던 수백 장의 의상 디자인 스케치가 들어있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변했고 색은 바랬지만 선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제가 직접 제본한 노트에는 재단 비율 원단 구조 자수 기법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그것들을 하나하나 펼쳐 놓았습니다. 마치 제 손으로 묻어버렸던 저 자신을 다시 확인하듯이요. 그건 제가 제일 잘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고요해지는 시간이었고 누군가의 인정 없이도 제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안이 따뜻해졌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가방끈은 짧지만 패션은 빠르게 변한다는 걸 알기에 잡지 코너 서가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결국 패션 잡지 한 무더기와 현대 재단학 책을 빌려왔습니다. 다음 날 문화센터 의상 심화반에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날 강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이 여사가 보였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어. 이 여사가 제 등을 찰싹 때렸습니다. 김영숙, 이제 다시는 방구석에 처박혀 있지 마. 저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수업 내용은 기초적이라 이미 다 아는 재봉 기술이었지만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엑셀을 밟기 전에 예열이라고 생각했죠. 새 공책을 사서 배운 내용을 꼼꼼히 적고 페이지마다 작은 꽃무늬도 그려 넣었습니다. 수업에서 은퇴한 공무원 출신의 사진, 동호회 회장 양 사장님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격이 호탕한 그는 제 디자인 스케치를 보고 감탄하며 자기가 전속 사진사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여사와 양 사장님은 제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과거를 묻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라며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오직 나만을 위한 옷을 디자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이 제일 좋아했던 짙은 남색 비단 원단을 꺼냈습니다. 스케치를 하고 재단하고 바이어스를 두르고 이번엔 결혼식을 위해서도 누구를 위해서도 아닌 오직 제가 입고 거울을 보기 위해 한 땀 한 땀 바느질했습니다. 완성된 짙은 남색 개량 원피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늙고 버려진 김영숙이 아니었습니다. 기품 있고 뼈대 있고 기술 있고 안목 있는 재봉사가 서 있었습니다. 다시 인생의 무대로 걸어 나온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이 여사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동대문 시장 근처에 작은 가게를 하나 얻었습니다. 5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창문이 깨끗하고 간판을 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틀 밤을 새워 간판을 디자인했습니다. 나무 판자에 은은한 무광 파란색을 칠하고 흘림체로 영문 2글자를 적었습니다. Blue Whisper, 푸른 속삭임. 가게 앞에 서서 그 글자를 보는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파란색은 남편의 색이었고 속삭임은 반평생 지각했지만 결코 꺼지지 않았던 제 꿈에게 건네는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 없는 나만의 공간과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 짙은 남색 원피스를 다시 입고 가게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를 올려 묶고 예전엔 아무도 봐주지 않던 자수비녀를 꽂았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더 이상 결혼식 구석에 있던 투명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녕, 김영숙. 개업 첫 주 손님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저 아줌마가 퇴직금으로 헛짓거리하네 라는 눈빛으로 구경했습니다. 저는 조급해하지 않고 딸에게 거절당했던 그 진초록색 드레스를 정성스럽게 다림질해 입었습니다. 그리고 장롱 속에 아껴뒀던 묵직한 남색 비단으로 가게의 첫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메아리라고 지었습니다. 깃은 구름과 물결 무늬를 넣고 허리 라인은 살리되 나이살은 감춰주는 디자인이었습니다. 치맛자락이 흔들릴 때마다 우아하고 차분했습니다. 양 사장님이 제가 그 옷을 입은 걸 보고 카메라를 들고 빙빙 돌며 감탄했습니다. 영숙 씨, 이건 옷이 아니라 예술품이야. 전문 스튜디오를 빌릴 돈이 없어. 우리 낡은 골목길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얼룩진 담벼락 앞 빨래가 널린 건조대 및 플라타너스 잎이 사이로 햇살이 떨어지는 곳에서 저는 억지로 웃지 않고 먼 곳을 응시했습니다. 양 사장님은 이 사진들의 골목길에 푸른 연꽃이라는 제목을 붙여 유명한 사진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뜻밖에도 대박이 터졌습니다. 한 유명 패션 블로거가 우연히 이 사진을 보고 사진 기술보다 제 옷의 정교함에 주목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디자이너가 중년 여성의 체형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몸을 옷에 맞추는 게 아니라 옷이 몸을 살려준다. 마르기만 한 요즘 패션계의 이런 옷은 정말 귀하다. 이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하룻밤 사이에 블루 위스퍼라는 이름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첫 손님은 은퇴한 여 교수님이었습니다. 가게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김영숙 선생님 되시나요? 난생 처음 선생님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굽은 등과 팔뚝살을 고려해 맞춤 제작한 가롯 원피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선 교수님은 제 손을 잡고 연신 고맙다고 했습니다. 소문은 물결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제 손님들은 대부분 저처럼 주류 패션계에서 소외된 중년 여성들이었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있고 안목도 있지만 백화점 기성복은 맞지 않는 분들이 제 가게에서 잃어버린 존중과 자신감을 찾아갔습니다. 팔이 날리던 가게는 이제 예약해야만 올 수 있는 곳이 되었고 주문이 밀려 이 여사도 와서 도와줘야 했습니다. 진정한 반전은 3개월 뒤에 일어났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아주 상냥하고 애교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혹시 영숙 씨 나 민호 엄마예요. 사돈 딸의 시어머니였습니다. 결혼식 이후 연락 한 번 없던 제 존재를 잊었을 거라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덤덤하게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돈은 제 친자매라도 되는 양수다를 떨었습니다. 아니 영숙 씨, 사람이 어쩜 그렇게 겸손해? 며칠 전에 내가 미술 경매장에 갔는데 유명한 천 화가님이 블루 위스퍼 옷을 입고 왔더라고. 사람들이 다 어디서 했냐고 난리가 났어. 알고 보니 사돈이 하는 거라면서요. 세상에 이런 큰일을 왜 우리한테 말을 안 했어? 저는 그 가식을 꼬집지 않고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사돈 무슨 일이세요? 아유, 사돈이라니. 섭섭하게 다름이 아니라 다음 달에 내가 중요한 모임이 있는데 나도 드레스 한 벌 맞춰주면 좋겠어서. 언제 시간 되어 치수 재러 갈게요. 마치 자기가 와주는 게 저에게 큰 영광이라는 듯한 우월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가위를 내려놓고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사돈, 지금 예약이 반년치가 밀려 있어서요. 필요하시면 다른 손님들과 똑같이 가게에 오셔서 대기 명단에 이름 올리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십수 초간 정막이 흘렀습니다. 결국 그래요. 그럼 다시 연락할게요. 라는 말과 함께 황급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예약 장부를 보며 저는 복수심보다는 깊은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진정한 방역은 소리 지르는 게 아닙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서 있으면 나를 깔보던 사람들이 알아서 고개를 숙이고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굳이 허리를 굽혀 대답할 필요가 없었죠. 블루 위스퍼의 명성이 커지자 지은이도 알게 되었습니다. 비 오는 어느 오후 지은이가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젖은 트렌치 코트를 입은 딸은 조금 초라해 보였습니다. 가게 안에 걸린 아름다운 옷들과 감탄하며 옷을 입어보는 귀부인 손님들을 보며 딸의 눈은 충격으로 흔들렸습니다. 내놓기 부끄러운 엄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런 우아한 공간을 만들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지요. 저는 손님 치수를 재다가 딸을 보고 고개만 까딱 인사하고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손님이 가고 가게에는 빗소리와 어색한 공기만 남았습니다. 지은이가 다가와 제 가슴에 꽂힌 돋보기를 보며 머뭇거렸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주 사무적인 톤으로요. 완니 미안한데 내가 좀 바빠서 저기 앉아 있을래. 원망도 반가움도 없는 건조한 말투였습니다. 지은이는 1시간 넘게 앉아 제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몇 번 말을 걸려다 잠깐만이라는 제 말에 막혔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되게 좋다. 응, 저는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한참 침묵하던 딸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게 민호 씨가 요즘 투자를 잘못해서 돈을 많이 날렸어. 나도 회사에서 입지가 좁아지고.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딸을 쳐다보았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보이는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혹시 여기 일손 안 부족해? 나 전에 회사 잘렸거든. 그래도 내가 마케팅 했었으니까 브랜드 홍보 같은 거 도와줄 수 있는데 여기서 일하면 안 될까? 저를 헌신짝처럼 버렸던 딸이 이제 제 가게를 도피처로 삼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동요는 없었습니다. 붓을 내려놓고 손을 닦으며 딸의 눈을 똑바로 보고 말했습니다. 지은아, 블루 위스퍼는 내 사업장이지 우리 가족 공장 아니다. 여기 직원들은 디자이너 보조부터 막내까지 다 실력으로 정식 채용된 사람들이야.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조금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오고 싶으면 이력서 써서 채용 메일로 보내. 다른 지원자들하고 똑같이 면접 보고 절차 밟아. 인사팀하고 내가 능력 보고 결정할 거니까. 딸의 눈에 충격과 수치심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엄마로서 조언 하나 하자면 내 인생은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남편한테든 엄마한테든 기생할 생각 말고. 저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딸은 한참을 서 있다가 갈게! 라는 작은 소리를 남기고 나갔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가 일방적으로 헌신하던 불평등한 모녀 관계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과거에는 딸과 그 시댁이 제 가치를 매겼지만 이제는 제가 규칙을 정할 차례였습니다. 딸이 떠난 뒤 우리 삶은 다시 평행선이 되었습니다. 다만 제 선은 딸이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치솟고 있었죠. 기폭제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라이프 스타일 잡지 어반 라이프와의 인터뷰였습니다. 저와 가게 그리고 골목길에서의 삶을 일주일간 심층 취재했습니다. 한 달 뒤 잡지가 나왔습니다. 55세의 평범한 은퇴 여성 김영숙이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표지 속 저는 메아리 드레스를 입고 낡은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보지 않고 매듭 단추를 응시하는 제 옆얼굴에 햇살이 떨어져 은발과 속눈썹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붉은색의 강렬한 헤드라인이 박혀 있었습니다. 김영숙 55세. 나는 엄마를 그만두고 나로 살기로 했다. 양 사장님이 잡지를 사왔을 때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절대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이와 사위는 강남의 한 가판대 앞을 지나다가 신호를 기다리며 무심코 잡지 가판대를 봤습니다. 지은이가 사위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저기 봐. 표지 속 당당한 제 모습과 엄마를 그만두고 나로 살기로 했다는 문구가 그들의 눈을 찔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이 디자이너 분위기 대박이다. 55세라니 안 믿겨. 나 이 사람 알아. 내 친구가 여기서 옷 했는데 수백만 원이래. 예약도 안 된대. 제목 멋지다. 엄마 안 하고 나로 산다니. 사람들의 말소리가 바늘이 되어 딸과 사위를 찔렀습니다. 사위가 자랑하던 그 계급적 우월감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지은이는 낯설면서도 익숙한 제 얼굴을 보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서 있던 엄마. 첫 맞춤 원피스 신혼여행 가방에 몰래 찔러 넣은 3천만 원. 그리고 문전박대당한 닭 국물. 그리고 마지막 전화에서 자기가 끊어버린 엄마와의 인연. 지은이는 깨달았습니다. 엄마 인생 최고의 작품은 자기가 아니라 바로 엄마 자신이었다는 것을요. 그날 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엉엉 울며 횡설수설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반평생을 기다려온 사과였지만 막상 들으니 제 마음은 오래된 우물처럼 잔잔했습니다. 위로하지도 비난하지도 않고 다 듣고 난 뒤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다 지난 일이다. 사람은 앞을 보고 살아야지. 너도 이제 엄마가 될 텐데 지금부터라도 스스로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워라. 나 이제 디자인 회의 있어서 끊는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의 서울 야경은 여전히 별처럼 빛났습니다. 저에게 상처 줬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훈장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딸의 후회와 눈물은
제 새로운 인생의 화려한 배경일 뿐이었습니다. 그 후 딸은 다시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어른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겠죠.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블루 위스퍼는 서울의 독보적인 디자이너 브랜드가 되었고 투자 제의가 빗발쳤지만 저는 다 거절하고 조용한 주택가로 작업실을 옮겼습니다. 젊은 디자이너들을 채용해 팀을 꾸렸지만 여전히 수작업을 고집했습니다. 제 돈으로 작업실 근처에 플라타너스 나무가 보이는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책장으로 벽을 채우고 햇살 가득한 베란다에 더 크고 전문적인 작업대를 놓았습니다. 딸 부부가 한 번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비싼 선물을 잔뜩 들고 와서 사위는 예전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비굴할 정도로 쩔쩔맸습니다. 지은이는 제 건강을 핑계로 합가하고 싶다고 넌지시 말했지만 저는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나는 내 생활이 있고 너희도 너희 생활이 있어. 주말에 밥이나 한 끼 먹는 건 좋지만 같이 사는 건 사양하마. 저는 우리 사이에 친절하지만 명확한 선을 그었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뒤 혼자 차를 마시며 느꼈습니다. 내 세상이 충분히 크고 완전해지면 과거의 상처는 먼지처럼 작아진다는 것을요. 저는 그들을 용서한 게 아니라 저 자신을 놓아준 것입니다. 비 오는 어느 밤 옛날 앨범을 정리하다가 남편의 젊은 시절 독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뒷면에 닳고 다른 만년필 글씨가 보였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영수가 맨날 칙칙한 옷만 입지 마. 당신은 밝은 색 입을 때 제일 예뻐.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만에 비로소 이해받았다는 해방감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누군가는 제 아름다움과 인내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진을 은색 액자에 넣어 침대 머리맡에 두었습니다. 블루 위스퍼 5주년 기념 패션쇼 날, 저는 디자이너로서 피날레 무대에 섰습니다. 거울 속 환갑의 여자는 주름이 늘고 머리는 하얗게 샜지만 눈빛만은 30대 때보다 더 빛났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밤하늘보다 깊고 바다보다 고요한 푸른 드레스를 입고 웃었습니다. 평생 수천 벌의 옷을 지었지만 제 피와 땀으로 만든 최고의 걸작은 쇼윈도에 걸린 드레스가 아니라 바로 제 스스로 재단하고 다시 만들어낸 제 인생 후반전이었습니다. 쏟아지는 박수와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저는 당당하게 런웨이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 찬란한 빛 그것은 오직 김영숙 저 혼자만의 무대였습니다. 김영숙 여사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수십 년의 헌신이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고 혈육의 전기 족쇄가 될 때 그녀가 선택한 이 길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딸 지은이의 뒤늦은 후회는 현실의 벽에 부딪힌 어쩔 수 없는 선택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깨달음을 얻은 걸까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철저히 거리를 두며 자신을 지키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가족 간의 경계, 그리고 엄마라는 역할과 진정한 나 사이의 갈등. 정답은 없습니다. 오직 선택만이 있을 뿐이죠.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성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스스로 빛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이야기를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진솔한 인생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